막대한 수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오직 배신뿐이었습니다. 13명의 생계를 책임졌던 한국의 선도 기업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하루아침에 비수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즉시 떠나라. 그러나 해당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자마자 도시는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1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활력이 넘치던 도시는 폐허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국으로 자부하던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 달라며 항복을 선언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 최강 러시아가 한국 기업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이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상세히 펼쳐집니다. 저는 그날 아침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의 사무실에서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생산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인 옐레나가 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공장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부에서요!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고 옐레나, 무슨 일인지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옐레나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장 매각 서류를 들고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매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드미트리 볼코프, 러시아인이었지만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15년 동안 공장장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한국 본사는 러시아인인 저에게 이 중대한 책임을 믿고 맡겼고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미 수십 명의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공장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공장이 정말 팔린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는 손짓으로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볼코프 공장장, 앉으시죠. 국수주의자로 악명이 높았던 블라디미르 자이체프 부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계는 냉소적인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갑작스러운 매각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비웃었습니다. 갑자기란요?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러시아에 필요 없습니다. 그가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보았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1만 루블,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정확히 1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타가 아닙니까? 수조원 가치의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매각한다니요? 제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이곳은 연간 23만 대를 생산하며 23천 명이 일하는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최첨단 공장이자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핵심 심장이었습니다. 자이체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타가 아니야. 이게 현대 공장의 현실적인 가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한국에서 파견된 이재훈 부사장이 들어오려 했으나 경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부사장은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드미트리, 서명하면 안 돼.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그는 러시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심지어 가족까지 이곳에 데려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이체프가 손짓하자 경찰들이 이 부사장을 강제로 끌어냈고 복도에서는 몸싸움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자이체프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보셨죠? 빨리 서명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공장 마당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현대차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들의 절규와 구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무장한 경찰 특수부대가 방패를 들고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자이체프는 담배를 피우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드미트리, 자네도 러시아인 아닌가? 왜 한국 기업 편을 드는 거지? 이제 러시아에게는 중국이라는 더 좋은 협력 상대가 있어.
제가 현대차와의 15년간의 관계를 언급하려 하자 그는 말을 잘랐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게. 서명하지 않으면 자네 회사 자산은 즉시 동결될 거야. 그렇게 되면 저 직원들 당장 월급도 못 받게 된다고. 이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15년간의 소중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0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공장 중공식에서 이 공장은 러시아 경제의 미래라 불렸습니다. 2012년 첫 번째 차량이 생산 라인을 벗어났을 때 직원들의 환호성, 우라, 우리가 해냈어. 2018년 러시아 최고 품질상을 수상하며 현대차가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던 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본사가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겠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결정했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가치와 희망이 지금 단돈 14만 원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드미트리 볼코브를 서류에 쓰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서류는 제 눈물로 젖었습니다. 자이체프는 조롱했습니다. 울기까지 하나? 러시아 남자가. 그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1만 루블을 세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 14만 원. 구겨진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공장을 비워. 중국 지리자동차가 곧 들어올 테니.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들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는 마치 피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배신자! 어떻게 우리를 팔 수 있어? 공장장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자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일했던 생산부장 안톤이 다가왔습니다. 드미트리, 이게 우리 15년의 가치야? 14만 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쥔 일만 루블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매각 8개월 전인 2023년 4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하여 생산 일정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TV 속보에서는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개시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커피잔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곧 닥쳐올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 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7시에 임원들이 모였고 모두 새벽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본사와 연락을 취해봐야. 그때 이재훈 부사장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드미트리, 방금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의 손에는 긴급 지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묻자 이 부사장은 숨을 고르며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철수하지 않는데 러시아에 남는다고.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서방 제재가 시작되면 부품 수급도 어렵고 금융 거래도 막힐 텐데요. 그래도 남는데 직원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그 순간 저는 현대차가 왜 특별한 기업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고요? 5천억! 본사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러시아 직원들의 급여를 보장하고 최대한 공장 가동을 유지하라. 다른 서방 기업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등 많은 기업이 러시아를 떠났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전 직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2만 3천 명의 직원 모두가 모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라! 현대차 만세! 많은 직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월부터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부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겼고 핵심 부품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공장장님, 이번 주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가 없습니다. 재고는 일주일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경제개발부, 심지어 크렘린까지 찾아갔습니다. 산업부 장관인 세르게이 만트로프를 만나기 위해 6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현대차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트로프는 서류를 검토하는 신용만 하며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 수입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대체 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드미트리, 자네도 알겠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 러시아 기업도 어려운데 외국 기업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하지만 현대차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간 현대차가 러시아 사회에 기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러우정 초등학교 3곳, 매년 1,500명의 아이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태권도를 배우며 최신 컴퓨터로 수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립 비용만 300억 원, 매년 운영비 50억 원을 현대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트로프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다인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페트로파블롭스크 소아암 센터입니다. 현대차가 500억 원을 들여 건설했고 매년 5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3,200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샤입니다. 백혈병 말기였는데 이 센터에서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만트로프가 말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대 장학금. 매년 제2,0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어 이 학생들 중 다수가 이미 러시아 산업 현장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공원 등 지역 인프라 개선에 투자한 금액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만트로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현대차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건 안다. 하지만 뭡니까? 시대가 변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럼 미래를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 부사장과 함께 준비한 새로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정부에 제안합니다. 향후 10년간 1조 원 추가 투자. 만트로프의 눈빛이 잠시 빛났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1조 원? 말은 쉽지. 본사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했습니다. 여기 결의서 사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영진의 70%를 러시아인으로 채우고 수익의 80%를 러시아 내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트로프도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러시아 기업이 되겠다는 것 아닌가? 네, 그만큼 러시아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트로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 검토해보겠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미 다른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현대차의 파격적인 제안이 언론에 알려지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가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쳤나? 1조 원 추가 투자의 수익 80% 포기? 현대차가 자선단체냐? 그냥 철수해라. 러시아인들 먹여 살릴 의무 없다. 굴욕적이다. 특히 15년 동안 러시아에 퍼준 게 얼만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저희는 현대차가 왜 그토록 러시아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회계부의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10살 딸 안나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공장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피아? 혹시 정말로 현대차가 떠날 수도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제 딸 안나, 아시죠? 안나가 현대 장학금으로 의대 예과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현대차가 떠나면 학비를...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소피아, 걱정 마세요. 현대차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저 또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접공 막심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장장님, 저 기억하시죠? 7년 전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물론 기억하죠? 지금은 우리 최고의 기술자잖아요. 그게 다 현대차 덕분이에요. 회사에서 재활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다시 기회를 준 덕분에 이제 아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타샤어스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품질 관리팀의 올가도 찾아왔습니다. 공장장님, 우리 아들 이반 알죠? 그럼요. 5살 때 백혈병에 걸렸던... 네, 페트로파블롭스크 소아암 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받았죠?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그런 치료비를 감당했겠어요? 이제 아이는 12살이 됐고 완전히 건강해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수백, 수천 개에 달했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부사장과 저는 거의 매일 모스크바를 오가며 크렘린 관계자들을 만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언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경제개발부 차관을 8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차관님,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드미트리 볼코프 공장장, 왜 그렇게 집착하나? 자네는 러시아인이야. 왜 한국 기업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거지? 현대차는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15년간 러시아와 함께 성장한 우리 기업이에요. 하지만 정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음모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이체프 부총리와 중국 자동차 기업들 간의 비밀 회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스크바의 한 호텔바에서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현대차만 쫓아내면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 대표로 보이는 이가 말했습니다. 일단 시장을 교란시키고 나중에 우리 조건대로 진입하면 됩니다. 자이체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순순히 나갈까? 압박을 가하면 됩니다. 채무조사, 환경규제, 안보 위협,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좋아! 언론도 동원하자. 현대차를 악마로 만들어야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차 전쟁 중에도 이익만 추구하는 냉혈 기업, 러시아인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이용, 기술 이전 거부하며 식민지 경영,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평균 임금의 2배를 지급했고 핵심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으며 직원 복지에 연간 수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선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부 젊은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던데? 자이체프 부총리가 일자리 5배 늘린다고 약속했대. 공장 분위기는 흉흉해졌습니다. 그때 이재훈 부사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드미트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자. 푸틴 대통령에게요? 시도는 해봐야지. 밤을 새워 편지를 썼습니다. 현대차의 15년 역사, 러시아에 대한 기여,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대차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를 사랑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것은 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모스크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 로비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이체프 부총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시선을 돌려보니 그의 맞은편에는 동양인 서너 명이 앉아 있었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니 중국 기업 관계자들임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이체프 부총리님, 우리 지리자동차 그룹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과 인프라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면 즉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이체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약속한 것들 확실한가? 물론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그리고 중국인이 서류 봉투를 슬쩍 밀었습니다. 부총리님,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보상해 드릴 겁니다. 자이체프는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대차를 쫓아내는 게 문제인데 저희가 언론 공작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야죠. 얼마나? 일단 5억 루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군. 중국 측 대표가 태블릿을 꺼내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현대차가 전쟁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격합니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거죠. 좋아. 둘째,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러시아를 착취한다고 선동합니다. 실제로는 현대차가 가장 많은 기술을 이전한 기업입니다만 대중은 진실을 몰라도 됩니다. 둘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셋째,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라도. 훌륭해. 제 주먹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버티면 어쩌죠? 간단합니다.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 돼요. 그럼 강제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 가격은 형식적으로 1만 루블 정도면 어떨까요? 14만 원? 재미있군. 그들은 크게 폭소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반발하면? 그때쯤이면 중국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선전하면 됩니다. 일자리 2배, 임금 인상 50%,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킬 생각 없습니다. 일단 현대차만 쫓아내고 보는 거죠.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녹음하고 싶었지만 들키면 저 또한 위험할 것이기에 참아야 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이 부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짜고 친 판이었군요. 이 부사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후 음모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10년치 장부를 모두 제출하라. 10년이요? 그건 너무... 반항하면 즉시 자산 동결이다. 경리부 직원 50명이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가장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억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영수증 날짜가 이상하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 단순한 행정착오를 범죄로 몰고 갔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사였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공장 가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배기가스 기준 초과다. 어제 검사에서는 합격이었는데요. 오늘은 초과야. 즉시 가동 중단. 생산 차질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다 납기 일을 못 맞춰요. 생산부장 안톤이 절규했습니다. 언론 공격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근로자 착취하는 신식민주의 기업, 최신 기술은 한국인만 독점, 환경 파괴하며 이익만 추구. 일부 직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우리를 착취했나? 중국 기업이 더 나을지도. 공장 안에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산업부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긴급 통보. 현대자동차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분류되었음. 30일 내에 러시아 사업을 정리할 것. 이 부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라니? 우리가 무슨 무기를 만드나요? 자동차 공장인데. 저는 즉시 산업부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내려진 결정입니까? 담당 국장은 서류만 들춰보는 척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에 하세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그동안 자산은 동결됩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이틀 후 자이체프 부총리가 직접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리무진 세 대와 함께였죠. 볼코프 공장장. 오랜만이네. 그의 미소는 완벽한 승리자의 것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이건 부당합니다. 현대차가 무슨 잘못을? 잘못? 글쎄!
시대를 읽지 못한 게 잘못이지. 회의실에 앉자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해결책을 제시하지. 매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매각이요? 그래, 중국 기업이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가격은요? 자이체프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1만 루블, 뭐라고요? 1만 루블, 한국 돈으로 14만 원인가?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부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강도짓이다. 수조 원짜리 공장을 14만 원에? 강도? 조심해서 말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거부하면 무상 몰수도 가능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5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한 시간이. 그래서? 과거는 과거야. 이제 러시아에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해. 자이체프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직원들 보이나? 20,000명. 자네들이 서명 안 하면 내일부터 다 실업자야. 그게 원하는 건가?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지.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 그가 떠난 후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럴 수가. 14만 원이라니.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자산 동결의 무상 몰수. 직원들은 당장 월급도 못 받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직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20,000명이 공장 마당에 모였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현대차가 떠나면 안 돼! 우리가 돈을 모을게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소피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우리에게 해준 일을 기억해요.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줬어요. 맞아, 현대차는 가족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 가스도 끊는다. 공장 진입로를 봉쇄한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날 밤 이 부사장과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눈 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드미트리,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게 정말 많았는데. 네, 정말 많았죠. 불 켜진 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삶이었고 가족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때 본사 정의선 회장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부사장 끝까지 버텨봤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이상은. 알았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매각하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단, 조건을 걸게. 2년 내 바이백 옵션. 바이백이요? 그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반드시.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인 12월 19일 서명하는 날이 왔습니다. 매각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시설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20일 한러우정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문을 닫아야 합니까? 일리나 교장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면 지원이 끊깁니다. 다른 방법이 이 학교는 현대차가 10년 전에 세운 곳으로 최신 시설, 무상교육, 무료급식까지 제공하며 500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3학년 교실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온 최민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왜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8살 안나가 울먹였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노래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 선생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급식실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급식도 다음 달이면 영양사 아주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도 못 사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 급식이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애들도 있고 운동장에서는 태권도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발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범님도 한국으로 가시나요?
10살 이반이 물었습니다. 응, 미안하다. 저는 태권도 계속하고 싶은데 컴퓨터실도 들렀습니다. 최신 컴퓨터 50대가 있었고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들도 다 철수하나요? 아니요, 학교에 기증하고 가려고요. 하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한국 도서망권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 어떻게 하죠? 사서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갑니다. 아이들이 계속 읽었으면. 마지막 전체 조회가 열렸습니다. 1,400~500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미안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잠시 문을 닫게 됐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열릴 거야. 언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약속할게. 꼭 다시 올게. 아이들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노래 준비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동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1,500명이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가사를 외워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대학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0명의 장학생이 모였습니다. 의대 3학년 안나 소피아의 딸과 울먹였습니다. 이제 학비를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려고 그랬지 했는데 다른 장학금을 알아봐야지. 현대 장학금만큼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등록금, 전액의 생활비까지. 공대생 파벨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차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그 꿈도 법대생 올가는 저희가 편지라도 써볼까요? 한국 정부에 제발 돌아와 달라고 라고 물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곳은 소아암 센터였습니다. 12월 23일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마리나 원장이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300명의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등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병원으로 옮겨야죠. 정부 병원은 대기자가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치료비는 6살 예카테리나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저씨, 공장장 아저씨다. 한감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야, 아저씨가 선물 가져왔어. 제가 곰 인형을 꺼내주자 아이는 고마워했습니다. 예카테리나야, 병 꼭 나을 거야. 알았지? 네, 다 나으면 현대차에서 일할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공장장님, 예카테리나는 다음 달 수술인데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하죠? 3천만 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300명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장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12월 29일 2만 3천 명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사장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대신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언제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도 현대차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래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따라 불렀습니다. 2만 3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눈물을 흘리며 합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대차여 영원하라. 스파시바 현대. 감사합니다 현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러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이곳이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공장 인근의 상점가였습니다. 서울의 맛집이라는 한국 식당 앞에 섰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 바딤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볼코프 공장장? 오랜만이네요. 김철수 사장님은 어떻게?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손님이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주변을 둘러보니 처참했습니다. 한국 간판이 붙었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16개 한국 식당 중 단 2곳만 간신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최종 한국어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더니 야윈정 원장님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볼코프 공장장님, 요즘 어떠세요? 수강생이 80%가 줄었어요. 이제 한국어 배워서 뭐 하냐고들 하니? 한때 100명씩 들어차던 대강의실에는 학생이 10명뿐이었습니다. 한류 열풍도 완전히 식어 BTS 팬클럽도 해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공장 근처 아파트 단지는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리모르스키 21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입주율이 얼마나 되나요? 30%요? 70%가 비었어요. 관리소장 빅토르가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일자리를 찾아 모스크바나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집값은 반토막 났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고 상가는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갈리나 아주머니는 하소연했습니다. 매출이 70% 줄었어요. 이제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직업 소개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8시인데도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뭐든 할게요. 대부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35세 세르게이를 만났습니다. 부품업체 직원이었죠. 공장장님, 절 기억하시죠? 품질관리 최우수상을 받았던. 이제는 백수예요. 아내는 임신 중인데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실제로 자이체프가 약속한 중국 투자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 검토 중 투자 시기 재검토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볼가 오토파츠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800명이 일하던 회사였는데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매각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1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사장은 파산해서 도망갔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비슷한 운명을 맞은 협력업체가 50여 개, 5,0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치안도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미하일 서장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절도 300%, 강도 200%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직자가 늘면서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가장 가슴 아픈 통계는 자살률이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의 올가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달에만 15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부분 가장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센터 대기실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와요.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한러 우정 학교터를 지나갔습니다. 교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담장에는 아이들이 쓴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학교 다시 열어주세요. 한글로 쓴 감사합니다. 라는 삐뚤빼뚤한 낙서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아암센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일반 병원으로 전환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나 전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치료받던 아이들은 절반은 다른 도시로 갔고 절반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어떻게 됐나요? 수술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악화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독립 언론인 타티아나 페도르바를 만났습니다. 기사 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힘들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비극,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 통계를 보십시오. 지역 총생산 30% 감소, 실업률 3배 증가, 자살률 4배 증가, 인구 20만 명 유출,
범죄율 250% 증가. 이게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대차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이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일시적 현상이래요. 곧 중국 기업이 온다고. 믿으세요? 당연히 안 믿죠. 자이체프는 거짓말쟁이니까. 그녀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와 기술자 3,000명이 해외로 떠났다는 두뇌 유출 통계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중국 기업들이 이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15년간 쌓은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장터를 찾았습니다. 정문에는 접근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경비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공장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생산 라인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현대 로고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는데 누군가 그 밑에 러시아어로 돌아와 라고 낙서를 해놨더군요. 마치 도시 전체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2024년 9월 5일 크렘린궁 푸틴 대통령 집무실, 경제보좌관 표도르 이바노프가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각하, 매우 심각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이바노프는 급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의 붕괴의 현대차 철수의 재앙적 결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푸틴이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총생산 30% 급감, 실업자 10만 명 발생, 연관 산업 연쇄 붕괴. 푸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각하. 오히려 축소된 수치입니다. 자이체프는 중국 기업이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바노프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 약속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뭐라고? 지리자동차, 창간자동차, BYD 모두 시장 재평가 중이라며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푸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이체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바노프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가 남긴 사회 인프라들이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한러 우정학교, 소아암센터, 장학 프로그램. 아이들 내내 한참 1,500명이 학교를 잃었고 암 환자 300명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의 투자 환경 불안정성을 이유로 신용등급 하향 검토 중이었습니다. 현대차 하나 때문에?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닙니다. 정책 일관성 부재, 자의적 자산 몰수, 계약 불이행.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이체프는 지금 어디 있나? 각하, 그가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나는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볼 것이다. 이틀 후 푸틴은 비밀리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일반 시민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폐쇄된 현대차 공장 앞이었습니다. 실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달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푸틴이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대차에서 15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옆에 있던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실직 후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현대차가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푸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러우정 학교터로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는 언제 다시 열어요? 모르겠구나. 미안해. 어머니가 푸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학교 아세요? 정말 좋은 학교였는데 공짜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누가 만든 학교였나요? 현대차요. 한국 기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어준 학교였어요.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푸틴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아암센터였던 건물도 둘러봤습니다. 일반 병원으로 바뀌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소아암센터였다고 들었는데, 네, 최고의 시설이었죠. 현대차가 모든 비용을 댔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구했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암 환자들은 모스크바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밤늦게 크렘린으로 돌아온 푸틴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이체프는 체포됐나? 네, 각하. 검찰총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를 쫓아내는 대가로. 얼마나? 5천만 달러입니다. 푸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돈 때문에 국가 경제를 망쳤단 말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비밀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단지 현대차를 쫓아내고 시장을 교란시키려는 목적이었죠. 이런 배신자! 푸틴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자이체프를 반역죄로 기소하라. 그리고 그는 보좌관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다. 현대차를 다시 불러와야 한다. 하지만 각하, 이미 매각이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했지? 아직 시간이 있다. 그들이 돌아올까요? 푸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사과하고 설득하겠다.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겠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무릎을 꿇는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은 버릴 수 있다. 자이체프의 체포 소식은 러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검찰은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이체프 전 부총리 중국으로부터 5천만 달러 수수, 현대차 강제 매각 대가로 거액 뇌물, 국가 경제 파괴한 외국 스파이. 텔레비전 뉴스는 온종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압수된 자이체프의 호화 별장, 스위스 비밀 계좌, 중국 기업과의 밀약 문서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기업들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교란이 목적.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었다. 현대차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과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이체프 처형하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현대차를 돌려달라!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틴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저녁 8시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푸틴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큰 잘못을 인정하려 합니다. 우리는 15년간 함께한 진정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말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 기여한 내용들, 15년간 5조 원 납세, 직간접 고용 10만 명, 학교 3곳, 병원 건립, 2,000명 장학생 지원. 이런 친구를 우리는 단돈 14만 원에 쫓아냈습니다. 푸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자이체프 같은 배신자의 음모에 속아 국가 경제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 공식 사과하고 복귀를 요청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습니다. 전국이 술렁거렸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위해 직접 움직이다니. 다음 날 더 파격적인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차 복귀 특별법 제정, 향후 50년간 법적 보호 보장, 모든 투자 비용 정부 지원, 한러 우정학교와 병원 운영비 정부 부담,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14만 원에 매각했던 공장, 무상으로 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1일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막심 오레시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현대차 본사로 향했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일제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레시킨 장관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다른 관료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14만 원은 러시아의 영원한 수치입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료들, 한국 기업에 무릎 꿇고 사죄, 14만 원의 굴욕. 하지만 현대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복귀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매일 현대차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러시아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대표단이 돌아가려던 순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실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스터 정,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통역을 통해 푸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봤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후 도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푸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잃었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이체프 같은 자를 믿고 진정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안내하겠습니다. 현대차 없이 무너져가는 도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세계 강대국의 정상이 한 기업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언론은 현대차 러시아 복귀 신중 검토, 이사회 긴급 소집, 찬반 의견 팽팽이라는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러시아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법인세 30년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인프라 구축 전액 지원, 한러 우정학교와 병원 운영비 정부 부담, 향후 50년간 법적 보호 보장,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13만 원에 매각했던 공장 무상으로 돌려드립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매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대차 돌아와!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아이들은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현대 아저씨들, 우리 학교 다시 열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서툰 한글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돌아갈까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4년 11월 15일 새벽 3시 서울 한남동의 정의선 회장 자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스터 정,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새벽에 깨워 죄송합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를 통해 푸틴의 말이 전달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하시다니. 모스크바는 지금 밤 9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푸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스터 정,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잃었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한 지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무력합니다. 제 국민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정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미스터 정, 가끔은 용서가 복수보다 위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셔서 보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안내를? 네.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이 도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안내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짓밟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통화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아침 6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 러시아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를?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대는 늘 도전해왔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신뢰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 아닐까요? 이 사회는 경론에 빠졌습니다. 위험합니다. 또 배신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은 파격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신뢰가 문제입니다. 그때 이재훈 전 러시아 법인 부사장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압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단지 나쁜 지도자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정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직접 보고 결정하죠. 2024년 11월 21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경영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미스터 정, 어서 오십시오. 푸틴이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한국 기업인 직접 영접, 굴욕인가 실용인가? 첫 번째 목적지는 폐쇄된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푸틴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텅 빈 공장, 멈춰선 생산 라인, 깨진 유리창. 20,000명이 여기서 일했습니다. 이제 모두 흩어졌죠. 정문 앞에는 전직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제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러우정 학교였습니다. 교문 앞에 아이들이 환영합니다. 라는 서툰 한국어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편지를 전했습니다. 현대 아저씨께 학교 다시 열어주세요. 한국어 더 배우고 싶어요. 사랑해요. 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소아암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세요. 마리나 전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현대차 지원이 끊긴 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병실에는 어린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6살 타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저씨란다. 현대 아저씨예요? 병원 다시 열어주실 거예요? 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현대차에서 10년 일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현대차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성은 제 아들이 현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몰라봤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푸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스터 정, 보셨습니까? 이것이 현대차가 러시아에 남긴 유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희망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러시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이 도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장내가 술렁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 회장이 푸틴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현대차도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진심을 이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기에 실망 속에서도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 회장 일행이 떠나는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스파시바, 현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 그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바이백 옵션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현대차 본사 이사회실. 표결하겠습니다. 러시아 사업 재개에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손이 올라갔고 과반수 찬성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라! 현대차 만세!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한국의 우정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신뢰는 깨졌지만 더 강하게 재건될 것입니다. 정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위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단돈 14만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값이자 후회의 무게였으며 이제는 화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돈 14만 원에 러시아를 떠났던 현대차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며 현지 국가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용서와 화해의 영상을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